네,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 나눔가꾼 공유토론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조한미 사회복지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은 이 사업은 저희가 이제 그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지원사업 나눔가꾼 사업의 지원을 받아서 제작된 사업이고요. 저희가 이제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이슈에 관심을 갖고 있는 장년층 분들을 대상으로 모집을 해서 이분들이 서로의 견해와 생각들을 공유를 하고 이런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도 한번 다시 재해석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여기슈 토론회를 마련을 함으로써 우리 참여자분들이 가지는 의견들과 더불어서 여기 청중분들과 함께 좀 공유하고자 그런 시간을 마련을 하였고요. 네, 이렇게 바쁘신 일정에도 참석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 1차 여기서 토론회 주제는 노인 연령 기준을 그대로 유지해야 되는가 라는 슬로건으로 찬반 토론을 진행한 후에 이제 청중분들과 함께 의견을 교류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 강북농지원지간의 종세관장 스님의 개회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1년 조금 안 되는 기간이지만, 그동안 너무 이렇게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군요. 네, 프로그램 하시면서 도움 많이 되셨죠? 네. 즐거우셨죠? 네. 네. 그리고 이렇게 청중분들도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 프로그램은 어르신들의 어떤 인식 변화를 위해서 이렇게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15분의 어르신들이 참여를 하고 계시고요. 오늘은 이제까지 우리 어르신들께서 그동안 많은 공부를 토대로 해서 오늘 이렇게 토론회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토론회 하시면서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요. 그래서 나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의 의견도 존중을 해주시면서 그러한 자리가 될 수 있는 이 토론회 장이 되면 아마 더 좋은 토론회 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나의 생각과 다르다고 그 사람의 생각이 틀린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단지 다르다는 그 이유만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 조금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장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동안 이렇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많이 떨리시죠? 네. 떨지 마시고요. 떨지 마시고 우리 어르신들께서 그동안 이렇게 본인들의 생각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아마 그게 더 좋은 토론의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떨지 마시고 이때까지 해 오셨던 것만큼만 해 주신다면 아마 좋은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토론에 기대하면서 기대해 보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토론회 진행에 앞서서 저희 참여하시는 분들의 소개를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1차 여기수 토론의 자장을 맡으신 임연호 교수님이십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찬성 축하 반대 측의 그 발표자분들을 소개를 드릴 텐데요. 저희가 대표 3인분들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성 측에는 오세훈, 이진숙, 김성기 선생님 외에 2분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반대 측에는 김병현, 신준석, 허욱자 선생님 외에 이제 3분 참석하셨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노인 연령 기준을 그대로 유지해야 되는가라는 슬로건으로 토론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노인 연령 기준을 그대로 유지해야 할까 하라는 그러한 주제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요. 사실은 농사를 지을 때 농경사회에서는 사실은 은퇴하는 나이가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사실은 노인을 별도의 집단으로 구분해가지고 노인이니까 이렇게 모셔야 된다 저렇게 모시는 어떤 그런 사회적인 어떤 게 없었어요. 왜냐하면 농사를 짓는 그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어르신들이었기 때문에 그분들의 그러한 지혜를 이어받기 위해서 젊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어르신들을 모시고 또한 그분들의 지혜를 받아서 농사를 지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이제 근로자라는 그러한 직종이 생겼고 직업이 이제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언제까지 이 사람들이 가장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이슈가 생겼고 그에 따라서 이제 정년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직업 정년이 생기고 나서 또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겼냐면 복지제도가 발달하기 시작했어요. 은퇴한 사람들이 사실은 먹고 살 거리가 없어지고 그 부양 가족들은 또 어떻게 먹고 살 것이며 이런 문제가 생기면서 복지제도가 발달하니까 그 복지제도의 대상자를 누구로 할 것인가 하는 그러한 이슈가 생기면서 또 노인을 누구로 볼 것인가 하는 개념이 생긴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은 사회가 발달하면서 어쩔 수 없이 누구를 노인으로 할 것인가 하는 그러한 구분이 필요해진 거죠. 그래서 1950년대 들어와서 유엔에서는 사실 노인 연령을 65세로 이제 권고를 하기 시작을 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노인복지법이 1981년도에 생겼어요. 그때 노인복지법에서 노인을 만 65세 이상으로 한다라고 규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66.1세였다고 얘기해요. 그것을 감안해서 65세를 했는지 그 자세한 연유는 모르지만 평균 수명과 노인 연령을 거의 맞춘 비슷한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2018년에 평균 수명이 82.4세로 늘어났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80년과 지금 2019년 이 사이에 우리 사회 환경도 굉장히 많이 여러 분야에서 바뀌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2020년을 앞두고 또 초고령 사회 2025년을 앞두고 있으면서 과연 노인 연령을 65세로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합리적일까 하는 그러한 질문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더욱이 박근혜 정부 때는 2015년에 대한노인회가 앞서서 노인 연령을 65세에서 75세로 올려야 된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랬을 때 정부하고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있는데 이것을 검토하다가 70세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다가 좀 많이 부딪혔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안을 검토하다가 중간에 사회적 공감대가 미흡함으로 이거는 단기 결정될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검토해야 될 사항이다 해서 좀 미뤄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올해 들어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올해 1월 초 1월 24일경에 박능후 우리 보건복지부 장관님께서 초고령 사회를 진입을 이제 우리가 하게 됐는데 노인 연령 기준을 이제 현행 65세에서 70세로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이제 논의해야 할, 사회적으로 논의해야 될 시점에 와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또 하나 거기서 또 하나 그 즈음에서 사건이 있었던 게 뭐냐면요. 대법원에서 육체적인 노동을 하는 사람들, 육체 노동하는 사람들의 정년을 과거에 60세였는데 65세가까지 가능하다라고 판결을 내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면 육체 노동을 60세에서 65세로 올렸다면 노인 연령도 자연적으로 좀 올려야 되는 거 아닌가. 이 판결이 65세에서 70세로 올리면 어떨까라는 그러한 반향을 일으키는 계기가 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노인 연령을 65세로 그대로 유지해야 될까 아니면 올려야 될까 몇 세로 올려야 될까 이것에 대한 얘기는 사실 굉장히 예민한 문제입니다. 노인 어르신들 당사자도 관련이 돼 있고요. 청년들도 관련이 있고요. 그리고 기업들도 관련이 있고요. 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국가 재정도 관련이 있고 일반 민간에서 민간 기업, 보험회사까지도 관련이 되어 있고 의료기관도 관련되어 있고 이 문제와 관련되어서는 굉장히 다양한 이익 집단들이 관련을 맺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각각의 자기들의 소리만 내기보다는 사실은 다른 이익 집단의 소리 다 들어가면서 가장 조화로운 결론을 내릴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사실 오늘 저는 상당히 굉장히 기대를 하고 왔습니다. 우리 선생님들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있고 그리고 이제까지 우리나라에서 토론이라는 것이 내 얘기만 주장을 해왔지 귀담아 들어주는 것에서는 익숙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께서 그러한 역할, 그런 것을 잘 해냄으로써 사회적으로 하나의 모델을 제시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이 토론보다를 성숙하게 만드는데 굉장히 기여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도 기대를 하고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어르신들께서 어느 정도까지 다양한 생각을 하고 계시고 있고 어떻게 또 반대 의견에 대해서 또한 반론을 펼칠지 궁금한데요. 먼저 그 노인 연령을 지금 65세로 유지해야 한다라고 주장하시는 우리 이쪽 찬성팀 이쪽에서 오세훈 선생님께서 먼저 간략하게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주장을 먼저 펼쳐주시겠습니다. 찬성 기조 발언을 맡은 오세훈입니다. 물론 지금 사회자분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듯이 이 문제는 그 어떤 사회적인 공감을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3월 19일 날 그 인크루트와 알바콜에서 조사를 젊은 청년들을 위해서 조사를 해야 했는데요. 그때 나왔던 답이 뭐냐면은 결론이 뭐냐면은 정년 연장은 찬성을 하지만은 그 나이가 되면 일하고 실질적으로 그 본인들 스스로가 일하고 싶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순된 얘기죠. 정년 연장을 해야 되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자기 자신이 그 나이가 되면 60살이 되면은 일하고 싶지는 않다는 게 그들의 의견입니다. 결론이. 그렇다면 이게 참 모순된 얘기지만은 어쩌면은 그게 가장 실질적인 얘기입니다. 그게. 현실이 그렇다는 거고 그게 사실인 거죠. 우리는 착각을 하는데 나이 먹은 사람들이 많아갖고 지금 그 연장을 한다는 것 자체가 결국은 일을 더 한다거나 어떤 복지의 부담을 감소시키겠다 이런 뜻인데 노인 세대도 언제까지 희생만 하고 살아야 됩니까? 노인도 노인답게 열심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무조건적인 그 정년 연장을 한다는 것 자체는 고려해 볼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생각할 때 노인 비율이 자꾸 높아지는 걸 걱정을 하시는데 이것은 그걸 걱정할 게 아니고 인구가 줄는 거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거에 대해서 걱정을 해야 되지. 우리가 왜 우리 일하는 연령을 높여갖고 건강하게 산다는 것이 일하려고 건강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65세 분들도 계시지만은 실질적으로 한 50대 후반, 60대 초반 되니까 실질적으로 30, 40대들하고 같이 경쟁을 한다는 것 자체는 무리한 거라는 생각이 분명히 드네요.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젊음하고 사회에서 지금 어떤 기준을 만드는 노력 정년 기준하고는 좀 다르다. 이거에 대한 개념도 우리가 새로 갖추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걸 한 다음에 우리가 이걸 따져야 되지. 지금부터 벌써 해서 우리가 당장 그걸 따지는 것보다는 이제 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로는 우리가 경제 규모가 많이 지금 경제가 상대적이 나빠갖고 지금 하지 못한다는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세계 12위입니다. 작년이고 재작년하고 작년하고 연속해서 세계 12위의 경제 규모를 갖고 있고요. 거기서 그 1인당 소득의 33위예요. 그러면 이것도 전체적인 경제 규모는 12위인데 우리나라 개인 소득은 33입니다. 이것도 뭐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딱 봤을 때 돈은 많이 벌고 있는데 실질적 국민들은 그만큼 그 부를 못 갖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경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아주 나쁘다는 분들은 더 많은데 우리 세계 경제 포럼에서 얘기한 바에 의하면 거시경제 안전성으로는 세계 1위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잘 될 수 있는 나라라는 것이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우리나라가 금방 망할 것 같이 베네수엘라나 그리스를 얘기하는데 이 수치만 보면 베네수엘라는 140위입니다. 꼴찌와 우리를 1등하고 비교를 해서 그렇게 망한다 이런 얘기하는 것 자체도 잘못된 자료를 갖고 얘기를 하시는 거고요.
그리스도하고도 또 제가 비교하신 분도 많은데 그리스 자체도 59위입니다. 이것도. 세계적으로 인정되고 있는데 왜 우리 스스로를 여태까지 우리가 젊음을 투자해서 이렇게 만든 이 나라를 왜 과소평가하냐는 질문을 좀 하고 싶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이왕에 지금 뭐 더 개인적으로는 더 낮추고 싶지만은 최소한도 현재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 하는 것을 갖고서 오늘 토론을 해보러 임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오세훈 선생님께서는 그러니까 노인의 행복추구권을 굉장히 강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정년 연장을 찬성하는 것과 일하고 찬성하지만 한편으로는 일을 더 이상 더 노년에 일을 하고 싶지 않나 하시는 그런 노인들의 속마음이 있다. 그런데 여기서 연장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고, 그리고 사실은 노인 인구가 많아지는 것보다는 저출산 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것이 노인 인구 비율 문제를 해결하는 것 방법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문제를 지금 노인 문제에 대한 재정 부담으로 자꾸 연결시켜서 설명하는데 그거 모두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그 정도로 위험한 상황은 아니다라는 주장을 펴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에 대해서 아니다, 유지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이쪽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김병현 선생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원고를 간단하게 전하겠습니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연령 기준 65세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그냥 하겠습니다. 들리죠? 예. 노인 연령 기준 65세를 그대로 유지하는 안에 대해서 반대하고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유는 고령화 현상 때문입니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 죄송합니다. 제가 좀 안경 좀 바꾸겠습니다. 고령화 현상은 인간이 수명 연장과 저출산이 맞물려 일어나는 현상으로 이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바로 복지에 따른 비용 때문입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인구가 고령화되면서 연금에 의존하는 노인의 수가 급증하고 있고 이러한 복지 비용을 부담해야 할 청년들의 수가 반대로 점점 줄고 있는 현실에서 현재의 노인 연령 상향 조정 문제 등이 모두 이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생산기능 인구가 줄고 부양해야 할 인구는 크게 늘고 있다는 것이 그 근거입니다. 노인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나 고령자들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볼 때 노인임을 판단하는 기준 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평균 기대 수명과 건강 수명이 빠르게 올라가면서 노령 인구의 건강 상태가 크게 좋아졌고 사회활동 및 업무의 생산성도 향상되고 있어 과거의 65세 기준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나라 국민 기대 수명은 82세가 넘었습니다. 1981년 노인복지법을 만들 때는 전체 인구 대비 노인 인구 비율이 4% 수준이었지만 지금은 15%가 넘었습니다. 이처럼 고령화 속도가 세계적으로 일본 다음으로 빠르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주민등록 기준으로 매월 발표하는 통계를 보면 9월 말 현재 노인 인구가 793만 명입니다. 이는 전체 인구 5,185만 명에 대한 15.3%입니다. 9월 말 현재입니다. 5년 후에는 2025년에는 20%를 초과하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합니다. 다음은 저출산 문제입니다. 이 역시 다행이기보다는 불행스럽게도 우리나라가 세계 1위입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생산인구 즉 15세에서 65세까지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2017년을 기점으로 감소해서 2018년 작년에 3,757만 명인데 생산인구가 내년 평균 33만 명 정도가 감소할 예정입니다. 생산인구 100명이 부양하는 노인인구를 나타내는 노년 부양비는 2018년
19.6에서 5년 후에 2015년은 29.4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복지부가 발표했습니다. 우리 복지비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크게 늘어나는 복지비용인데 노인 복지비용 증대에 따른 국가 재정에 관한 문제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생산 가능 인구 감소와 노인 인구의 증가는 사회적 비용 증대와 비효율을 초래합니다. 현재 65세 이상이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은 기초연금, 국민연금 중에서 노령연금, 교통분야, 국공립박물관, 공무원부의 입장 등등입니다. 그 중에서 국민소득 70%가 무상지급되는 70%의 무상지급되는 기초연금 비중이 제일 큽니다. 작년 65세에서 69세까지의 5년간 5살 구간의 수급액이 전체 기초 연금의 4분의 1을 차지했습니다. 올해 기초연금 예산액이 1조 1,500억 원에서 내년에 1조 3,200억 원으로 증액된다. 날로 가중되는 세대부담이라는 차원에서 노인 연령 기준은 상향 조정되어야 합니다. 또 현실적으로 65세를 노인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노인 스스로도 생각하는 노인 연령을 평균 72.5세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여론도 노인 연령을 65세를 70세로 상향 조정하는 안에 대해서 55.9%가 찬성하고 반대가 42%입니다. 그래서 노인 연령 70세로 상향 조정하는 안을 정부에서도 공식적으로 금년에 1월에 논의를 제안했지만 세계적인 추세는 물론 우리나라의 현실도 당연히 조정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추세로 가면 50년 안에 나라의 경제가 파산될 것 같습니다. 우리 후세들이 걱정됩니다. 감사합니다. 김병현 선생님께서는 그 노인 연령을 상향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펴셨어요. 그 근거로 사실은 노인 인구가 많아지면 그에 따른 복지 비용 부담이 커지고 그거는 국가 재정에 파탄을 가져올 수 있다. 더욱 이것은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연령을 상향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얘기를 하나를 하셨고요. 두 번째는 노인들,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가 이미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 건강이 좋아진 것 또한 반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하시면서 그에 대한 근거로서 여론조사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노인 스스로 생각하는 경우 그리고 국민들 15세부터 이상 아마 조사했겠죠. 그 일반적인 국민들 또한 조사했을 때 노인 인구를 70세, 노인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옳다라는 그러한 인식이 팽배하고 있으므로 상향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주장을 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조금 서로 각자의 입장들을 표현을 하셨는데요. 상대방의 의견에 대해서 반론을 좀 펼쳐보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우리 이쪽에서 반론을 펴실까요? 이쪽에서 먼저 펴실까요? 제가 하겠습니다. 네네. 아까 오세훈 선생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고령 사회와 저출산 문제 그거는 같이 이게 한 바퀴처럼 굴러가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늙은 게 뭐 죄도 아니고 결국은 출산의 문제에 우리가 시각을 좀 집중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제가 보니까 대표적인 사례로 프랑스 사례인데요. 1993년에는 1.66명이었대요 출산율이. 근데 2011년에는 2명이 되었다. 그래서 EU 평균 출산율보다 1.6명이 높았다. 이것은 그럼 어떤 정책이 유효했는가 볼 때 출산 장려주의를 정책을 많이 했다. 이거는 즉 일가족 양립정책 또는 여성 완전 고용이라든가 육아휴직제 공보육 이렇게 해가지고 그 빈부에 대한 문제를 해결했답니다. 자녀 수에 따라
급여액을 차등 지원했대요.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해가지고 그 수입에 있어서 어떤 차이가 없도록 했고, 그다음에 여성이 그 육아휴직을 하고 나서도 직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안전망을 구축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것이 높아졌다. 그런데 이거는 뭐 1, 2년, 10여 년 이렇게 된 게 아니고 93년에 최정점을 찍었다가 2011년 그렇게 출산율이 높아졌다는 것은 100년간 공을 들인 성공한 사례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당장 고령화 때문에 이 문제를 갖고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그 문제, 고령화 문제만을 갖고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고 그 이면에 깔린 결국 생산인구의 감소에 문제가 있으므로 출산율에 공을 들여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해야지 정책의 일관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성기 선생님께서는 아주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프랑스의 출산 장려 정책을 근거로 해서 이것은 단기간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장기간의 노력을 통해서 정책적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때 사실 우리가 경험하는 고령화 문제 또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노인 연령을 높인다고 해서 이 지금 우리가 논란이 되고 있는 노인 인구 증가로 인한 복지 재정 부담이라든가 국가 재정 부담 문제가 해결될 것은 아니라라는 주장을 펴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해서 또 반론을 펴볼 수 있을까요? 지금 김성계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는 다 옳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는 그래, 인구 고령에 따라서 노령층이 증감으로 국가 부담을 가중하고 있잖아요. 또한 저출산으로 인한 생산 인구가 줄어듦으로써 현재 노인 연령 기준 65세를 상향 조절한다. 저희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5년 만약에 이걸 해갖고 5년 예산이 줄면은 경제 성장이 잘 되어 국가의 지출도 줄고 만약에 이 지출이 주는 거를 교육비로 쓴다면 베이비 붐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만약 의무교육을 더 늘린다든가 지금 우리가 젊은 사람들 살면은 교육비 때문에 다 결혼들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냥 교육비로 쓴다면은 조금 베이비 붐이 일어나죠. 우리나라는 지금 베이비 붐이 일어나야 돼요,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고령 연령대에서 고령 경제활동 참견이 빠른 상태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고령화는 전후무한 속도로 전세 고령을 리드하고 있기 때문에 65세 상향 조절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또 반대로 이제 심준섭 선생님께서 어떤 얘기를 해주셨냐면요. 노인 인구들에게 들어가는 복지 비용을 오히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투자할 수 있도록 전환을 시켜준다면, 그래서 교육 비용이라든가 육아라든가 이런 데 비용을 투자할 수 있게 한다면 향후 한 5년 정도 이 정도 집중을 한다면 저출산 문제가 조금 전환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이런 면에서는 노인 연령을 조금 높여서 복지 재정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내용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런 얘기에 대해서 또는 우리 어떤 의견을 펼칠 수 있을까요? 네네. 추가로 좀 대답을 보완하겠습니다. 네, 보완 한번 해주시겠어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지금 프랑스 예를 들으셨는데 100년 동안 그런 말씀하셨는데 우리도 그동안 불만나 무슨 뭐 자기자 무슨 그런 슬로건을 몇십 년 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이렇게 됐는데 반대로 필리핀 같은 경우는 이 출산 문제만 관한다면 캐톨릭 국가입니다. 그래서 낙태 금지 뭐 일체 이제 그 되는 대로 나왔는데, 그래서 나라가 이렇게 여러 가지 요인 중에서 가난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인구가 많아진 경제에 비해서 많아진 이유인데, 우리도 지금 김성기 선생님 우리 이 출산 장려를 노인복지 못지않게 정부에서 비용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만 우리가 강조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실이 지금 그러기 때문에 우선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당장 뭐 50년, 100년 걸리는 것보다는 당장 지금 60세에서 65세에서 70세 이것은 이건 뭐 법만 사회적으로 합의하고 법만 결정하면 우선
단계적으로 하면 실시가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장하는 바입니다. 네. 자, 김변현 선생님께서는 프랑스라든가 이런 정책은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여서 이런 효과고 지금 당장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굉장히 압축적인 고령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2025년 되면 저희가 초고령 사회 국가가 들어가니까 이 당면한 문제를 급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그 연령을 상향을 해서 복지 재정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또 하나는 이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많은 비용을 투여하고 있다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자,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에서는 어떤 의견을 내주실까요? 네, 제가 하겠습니다. 이진숙입니다. 예, 제가 이제 지금 두 분 이야기, 세 분 이야기 이렇게 들었는데요. 현실적으로 지금 이제 아까도 뭐 육아에 관한 거 뭐 여러 가지 이야기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정년을 못 채우고 나오는 50대들도 좀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이 사람들이 지금 현실적으로 사회에 나와서 기존에 있는 직장보다 다른 일자리를 가졌을 때 취약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경우에 질이 떨어지는 일자리를 갖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복지 혜택을 또 받을 수 없는데 그 시점이 더군다나 지금보다는 늦춰진다면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현재 보편적으로 61세 정년이어서 퇴직 후에 국민연금을 받을 때까지 연금을 받지 못하는 시기도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정년과 연금 수급 연령이 좀 일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노인 연령 그 상향 조정은 실제적으로 노인의 삶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더 많이 심사숙고해서 기간을 좀 두고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막연하게 출산 문제 뭐 이렇게 연결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우리나라가 뭐 저희가 이제 연장이 되면 아까도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보험료 인상도 뭐 여러 가지 있고 노동가동 그런 어떤 변화도 있어야 될 테고 많은 부분이 그냥 단편적인 그냥 노인 연령 상향부 이런 게 아니라 그 안에 법적인 여러 가지 조치가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자면 그게 서서히 준비가 되지 한꺼번에 그게 확 올라가서 이게 이렇게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조금 보충을 예, 해서요. 또 보충해 주세요. 지금 우리나라 그 노인 빈곤율이라는 것은 OECD 최고입니다. 지금 45%가 노인의 45%가 빈곤해요. 우리나라는 지금. 그리고 지금 또 아까도 우리 이진수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실직 평균 나이 퇴직 나이가 49살입니다. 62살이 아니에요. 60살이 아니고. 그럼 62살 지금 62살에 받고부터 국민연금을 받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평균이 49세면 벌써 이게 13년 아닙니까? 13년? 13년에서 이거 65살 하면 거의 20년 동안 수입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단순하게 올려서 늘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GDP에 대해서 노인에 대한 그 공적 지출 비율이 그 OECD 평균으로 하면 7.7%예요. 그러니까 OECD 그 기준으로 해서 GDP의 77.7%를 하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지금 복지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노인들에 대해서 많이 쓰고 있다는데 우리나라는 2.8%예요. 30% 수준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 경제 규모 12인 나라가 OECD 평균의 3분의 1밖에 지출을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서 돈이 부족하다, 엉뚱한 데 쓰고 있으면서 돈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지금 이거에서 나이를 올리고 지금 저희들이 그 제일 중요하게 하는 거는 올리면 좋죠. 우리가 그 건강하고 좋은데 지금 그 대법원에서도 얘기했지 노동 가동 연령이라는 것은 높여도 좋아요. 그거는 높여 좋죠. 그러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법적으로 복지라든가 이런 문제는 지금 당장 평균 나이 49살 되면 뭐 정년퇴직 해서 막 잘리지 않습니까? 대책에 서 있는 사람은 그나마 괜찮 대책 없는 사람 40대서 쉰도 안 돼부터 그 생계를 고민하는 사람이 무지 많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노인이 지금 현재 노인이라고 하면 지금 우리는 60세 넘어서 62세 된 기준인데 45%가 빈곤이 가난하다는 게 아니고 빈곤하다는 겁니다. 왜 그런 거에 대해서 눈을 감습니까? 이게 곧 우리들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기조연설에서 발언했듯이 그 청년들한테 그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그걸 했었는데 응답자 평균 나이가 32살이에요. 평균 다 32살인 사람들한테 물어봤는데 당장에 그러고 봐서 분위기를 봐서 정년연장하는 게 맞지만은 지 스스로는 60세를 되면은 쉬고 싶다는 얘기야. 32살에 벌써 인생이 고달픈 겁니다. 근데 그걸 다시 우리가 그 불쌍하게 여기듯이 불쌍하게 여긴다면 우리가 당장 걔네들한테 좋은 거보다는 물론 그래서 이제 올려서 우리가 더 부담을 갖겠다 이거 좋지만은 그거는 결국은 나는 인구로 점점점 사회가 경제적으로도 점점 더 부담을 주는 거고 그 기업에도 더 부담을 주는 거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들의 인구 감소가 돼갖고 악순환의 고리에 뛰어들어갖고 나라가 망한다고 아까 분명히 하셨던데 나라가 망하는 길로 갑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시각을 바꿔야 되는 게 관점을 바꿔야 되지만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단순하게 연령 갖고서 돈이 좀 들러가게 하는 걸 해갖고는 안 된다는 생각을 예, 저 65세 연령을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고 하는 주장에 있어서 이진숙 선생님과 우리 오세훈 선생님께서 같이 협공을 해주셨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정년 연령하고 실제 우리가 국민연금을 수급하는 연령하고의 그 갭이 있다라는 주장을 하셨어요. 그 갭이 오히려 노인 연령을 더 높여주면 그 간극이 더 커지고 그로 인해서 빈곤율이 더 높아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근거를 가지고 OECD 복지 비용의 3분의 1밖에 우리나라가 복지 비용을 안 쓰고 있는데 제대로 복지 비용을 투여를 한다면 지금같이 복지 재정에 부담이 있다는 그런 주장은 조금 어불성설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쪽 또 우리 말씀해 주세요. 네, 찬성팀의 말씀 잘 듣고 그 말씀도 옳다고 전적으로 동의도 하면서 또한 반대 의견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우리가 60세, 65세 이러면 개인의 편차가 있고 질병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65세라고 하면은 굉장히 많이 젊다고 생각합니다. 아닌 말로 청춘이라고 생각하고요. 65세의 노인 정의가 지금 38년간 바뀌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65세에도 건강한 노령 인구라면 경력과 그동안에 쌓아온 경험을 살려서 일을 해 나가면서 차근차근 노후를 준비한다면 노인의 숫자도 줄일 수 있고 각종 연금의 지출을 정부에서 줄이는데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나 개인이나 경제적인 안정이 있어야 내일의 꿈과 미래의 계획을 세울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되지 않으면 저출산을 출산 장려를 하기 위해서나 또 노인들에게 복지 기금을 준다고 해서 그것이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이지 결코 나라의 장래가 밝아지지는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모든 60세 이상이라면 물론 편히 쉬고 행복해질 수 있는 권리는 누구나에게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어떤 그 소속감이나 또 그 조직 속에서 내가 쌓아온 모든 것을 발휘하면서 일을 해 나가고 그렇다면은 노인의 숫자도 줄일 수 있고 또 그 노인의 숫자가 줄어들므로 복지 비용을 젊은 층에게 그렇게 쓰면서 출산율도 장려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나라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정부의 혜택을 받아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모든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으려면
지금 노동력이 부족해서 성장 잠재력은 낮아지고 강대국들의 무역 전쟁과 또 한일의 수출입이 줄어드는 등 해서 세계적인 악재가 가득한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의 사회 문제와 제도적 시스템은 평균 연령 60세에서 70세 일대에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100세를 바라보는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찬성팀에게 묻고 싶습니다. 또 강력한 또 반공이 시작됐는데요. 사실 65세는 예전과 달리 많이 건강하시고 또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이십니다. 그래서 그 65세 이상의 어르신들, 70세 그 사이에 있는 어르신들 같은 경우 가지고 있는 경험 이런 것들을 충분히 활용해서 지금 노동력 부족한 문제를 해결해주고 또한 그런 경험들을 전수해줬을 때 그리고 그렇게 되면 그 일하시는 분들에게 드는 국가에서부터 들어가는 복지 비용은 감소하게 되니까 그 복지 비용들을 또 젊은 친구들에게 제공하면 오히려 국가 발전이 더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주장을 펴셨어요. 그래서 먼 미래도 중요하지만 세계적으로 경제적으로 지금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입장이라든가 또한 우리나라 자체 내에서 가지고 있는 국내 상황에서 노동력 부족 문제 이런 것을 감안한 해결책으로서는 노인의 연령을 조금 상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을 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떤 주장을 펴실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지금 참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쁘다는 얘기 아니라 근데 그 중에서 말씀을 하시면서 보편적 복지를 추구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요. 지금 저희들이 얘기하는 게 보편적 복지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반대하시는 분들이 지금 보통 얘기하는 거는 선택적 복지를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보편적 복지로 결국 가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던데 저는 아주 적극 찬성을 하죠. 보편적 복지로 하는 것이 맞고 보편적 복지로 가야 된다는 얘기는 지금 앞으로 우리가 지금 이 문제가 금방 당장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4차 산업 시대로 들어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그 4차 산업 시대로 들어간다는 데서 복지 투자는 인류와 기업의 살 길이라고 그 워렌 버핏이나 빌 게이츠도 얘기를 했어요. 지금 복지 투자가 살 길인데 복지는 지금까지 우리가 시혜가 아닙니다. 복지는 어디까지 투자예요. 아마 우리가 노인네들의 복지를 해갖고서 좀 더 고급스러운 복지를 한다면 젊은 사람들의 그 새로운 일자리가 생긴다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복지도. 우리가 왜 지금까지 그 시각으로 아까 제가 계속 옛날의 시각으로 볼 게 아니라 저희가 이런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지금 벌써 결론으로 가면 안 되겠죠. 저는 이제 그 결론 중에 이제 몇 가지 나온 게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야 된다는 게 해야지 단순하게 지금 연령 높여갖고 뭐 하고 해야 된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 노인들에 대한 저는 한 50대부터 노인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상대로 한 새로운 산업을 만드는 것이 4차 산업이고 이런 사고의 그 벽을 해야지 그 돈 몇 푼 덜 주겨갖고 뭐 어떻게 살아가겠다. 우리가 부자라고 하는데 막을 부자라고 하면 그거 아니라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계산상으로도 그렇고 지표상으로도 절대 우리나라가 그 형편없는 그 베네수엘라나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필리핀하고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지금은. 그거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여러분들이 만들었지 않습니까? 저는 왜 그 자신감들이 지금 와갖고 나이가 먹더니 왜 없어졌냐는 거 저는 되묻고 싶고 지금 오늘 이런 자리는 그것을 깨기 위한 우리 자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래서 저 찬성을 하는데 저는 그 얘기 중에서 지적을 하시면서도 보편적 복지로 가야 된다는 게 맞다는 게 저는 좋았고요. 그건 단순히 지금 무슨 기초연금인가 이런 거 주지 않습니까? 그냥 다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간단하잖아요. 그걸 관리하는 공무원도 필요 없잖아요. 쉬운 얘기로. 날짜 되면 딱 가서 딱딱 주면 되잖아요. 쉬운 얘기로. 공무원 필요 없다. 그 비용 필요 없어요. 그 공무원을 다른 복지하는데 공무원을 쓰면 되는 거고. 그런 개념을, 발사의 개념을 해야 되는 거고. 또 돈 많은 사람을 왜 주냐? 돈 많은 거는 기부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나는 있으니까 나 이거 다 좀 받으면 기부나 좀 만들고 그럼 더 좋잖아요. 있으면 자기 움켜쥐고선 움켜쥐고선 있으면서 남은 가는 건 배 아프고 이런 심리부터 없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관점을 왔거든. 네, 저 오세훈 선생님께서는요, 결국 4차 산업시대까지의 얘기가 확장이 되셨어요. 그죠? 그래서 4차 산업시대는 복지에 더 많은 투자를 하는 시대가 될 것이고, 그렇다면 복지 노인을 대상으로 한 복지 서비스를 라는 것이 또 하나의 일자리 창출로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제까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는데 우리가 생각의 전환, 패러다임의 전환을 과감하게 할 때가 됐다라는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근데 제가 이해할 때는 우리 상향 조정을 해야 된다고 했던 이 분들께서 얘기하셨을 때 과연 선택적 복지를 얘기하셨나 보편적인 복지를 얘기하셨나 저는 정확하게 선택적 복지라고도 생각을 못했고 또한 보편적 복지라고도 전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는데 어떤 쪽에서 사실 얘기를 하셨는지 조금 부연 설명도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마이크. 이쪽 마이크 먼저 쓰시겠어요? 그러면? 우선은 지금 OECD 국가 비율을 잡고 예를 드시는데 우선 복지 시작점이 OECD 국가들하고 우리 시작점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에서 시작했다면 그 사람들은 위에서부터 먼저 시작한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매년 복지에 들어가는 비율로 따지면 우리나라 OECD 국가에서 이렇게 저 밑에 지금 말씀드린 하위 아닙니다. 중간 이상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편적 복지, 선별적 복지 말씀하시는데 이건 두 가지 다 해당됩니다. 근데 자본주의가 그다음에 우리가 돈이 많아서 나라가 부강하면 저 스페인이나 저 스칸디나비아나 가면 그 삼국처럼 그런 복지국가로 가게 되겠죠. 보편적 복지로. 그러나 현재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현 상태에서는 우선은 저는 선택적 복지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말씀처럼 기초연금 30만 원이 아니라 지금 많이 받는 30만 원인데 뭐 한 100만 원씩 다 주는 나라에 능력이 있으면 경제 능력이 있으면 그게 되는데 지금 세계적으로 지금 국제적으로 국가이기주의로 흐르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대표적인 예인데 지금 우리나라는 부존 자원이 없고 그래서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주가 지금 그렇게 국가이기주의로 나가면 우리는 지금까지 IT 산업으로 버티고 있는데 앞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거 그런 식으로 나가면. 그래서 지금 우리 현실이 이렇게 65세에서 70세 사이 그 인구가 지금 한 65세 이상 100세까지 인구 중에서 30% 차지합니다. 이분들이 나가서 일하면 그만큼 그 생산 능력이 있고 또 경제도 보탬이 되고 또 일하면 건강해져서 그 건강에 대한 그 의료 비용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건 당장 늘 수는 없는 거고 지금 말씀드린 당장 뭐 1년에 늘리자는 거 아니면 저는 국민연금이 현재 20년 동안에 현재 60세로 정했다가 65세로 정했는데 5년 동안에 1세씩 지금 2013년에 시작해서 2033년까지 65세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61세에 해당돼요. 2013년에 시작했으니까 5년. 그러면 저는 주장하기를 그렇게 한 번에 충격을 주지 말고 이 노인 연령도 예를 들어 내년에 2020년에 시작한다면 제 개인 주장은 한 6년 텀으로 해가지고 한 30년 텀에 70세까지 올리는 건 별로 큰 충격도 안 주고 또 감당할 수 있으면 지금 여기 찬선처럼 더 내리면 좋죠. 60세로. 근데 우리가 경제가 감당할 수 없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이렇게 주장합니다. 김병현 선생님께서는 이제 OECD 국가의 그 복지 비용 얘기를 계속 나오니까 출발점이 달랐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복지 비용 지출이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라는 건 주장을 펴셨고요. 그래서 복지 국가로 가기에는 우리가 아직은 조금 먼 길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는 선택적 복지로 갈 수밖에 없고 그러한 현실을 조금 직시를 하셔서 보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예를 드셨어요. 65세에서 69세까지의 인구가 전체 노인 인구의 3분의 1, 30% 정도까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인구들에게 주어지는 복지 혜택을 조금 줄이고 이분들이 건강한 분들은 그분들 중에서 일을 하게 되면 또
삶도 즐거워지고 경제적으로도 노인 빈곤 문제도 해결돼야 되고 이런 약간 도미노 현상까지를 조금 생각을 하시고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쪽 네. 또 어떤 얘기가 있을까요? 네, 기대가 되네요. 질문을 한번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네. 지금 계속 이제 조금 아까도 보편적 복지 말씀을 하셨는데 김병헌 선수한테 저는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 자칫 정년 연장으로 인해서 고령층의 젊은 층들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런 한번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것도 뭐 저 똑같이 걱정하는 문제입니다. 빼는다기보다는 젊은 층의 일자리를 뭐 넓어지지 않겠죠. 왜냐하면 정년 노인연령이 연장되면 정년도 연장되기 때문에 같은 그렇게 나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임금 피크제가 지금 시행되는 기업도 있고 또 당장 며칠 전에 버스 타니까 그 기사는 자기 60세 정년 됐는데 2년차 계약직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얼마냐니까 대답을 안 텐데요. 제 생각에는 그런 방법으로 예를 들어서 60세 정년 끝나면 일반적으로 지금 기업에 지금 법적으로 60년이니까 60세니까 끝나면 한 3년 차까지는 계약직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70세까지라든가 이렇게는 노인들 그냥 놓을 수는 없으니까 일정액 왜냐하면 그 좋은 숙련된 기술이 있잖아요. 그걸 활용하기 위해서 일정액 요즘 30만 원 노령연금 주는데 지금 노령연금이 지금 25만 1,200원 하고 30만 원 그렇습니다. 70% 범위 내에서 죄송합니다. 이건 설명드릴 것 같아서 기초연금을 주는데 70% 범위 내에서 금융소득 지금 30%까지는 30만 원 줍니다. 작년 금년 4월부터 그 다음에 내는 것들은 40%까지 30만 원 주는데 아무튼 그거보다는 좀 높게 해서 좀 이렇게 좀 한 100만 원이라든가 이런 제 나름대로 어떤 생각을 한 100만 원 정도 해서 이렇게 좀 그 좋은 기술을 좀 활용하고 좀 보람된 남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그렇게 해결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게 참 보편적 복지라는 게 개개인 또 이렇게 뭐 세대별로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국가에서 좀 더 많이 저희 지금 오늘 같은 토론을 통해서 좀 해주시면 좋긴 하겠는데 지금 보면은 저희들이 연장이 되면은 사회에서 발생되는 비용이 무척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단지 노인 뭐 이렇게 연령을 갖다 뭐 늦추고 뭐 현재 이대로 그냥 보합으로 그냥 두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비용이 많이 발생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늘어나면 줄이죠. 반대로 늘어나는 게 아니고 연령이 늘어나면 아니요. 늘어나면 노인 연령이 지금 현재가 아니라 늘어나면 사회적 비용이 발생 안 된다고 볼 수 없는 게 왜냐하면 아니요. 그게 이제 제가 왜 아니라고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정년이라든가 이렇게 노인 기준이 달라지면 급여를 기준으로 해서 보험료가 지급이 되잖아요. 혹시 사망을 했다거나 무슨 일이 발생을 했을 때 그런 부대 비용이 사회적 부대 비용이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안 되죠. 굉장히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데 네. 이제 고령층이 연령을 높였을 때 계속 일자리를 차지하고 있게 된다면 그것이 젊은 사람들의 일자리를 또 빼앗을 수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얘기를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셨었어요. 그죠? 근데 이쪽에서는 거꾸로 또 어르신들이 또 일을 계속 할 수 있음으로써 오는 장점들을 얘기를 하셨고요. 참 두 가지 다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모든 노인이 연령을 높였다고 해서 모든 연령의 노인들이 다 나가서 일을 하실 것도 아니고요. 또 거기에서 건강이 안 좋거나 그러신 어르신은 일을 못 하시고 남아서 노인 빈곤 문제를 계속 안고 살고 건강 악화라든가 그래서 의료보험에 부담을 주고 또 남아 계신 분은 계속 있을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또 계속 일을 하면서 근데 일하는 방법을 좀 제시를 하셨어요. 이쪽에서는 임금 피크제라든가 아니면 시간을 조금 조정을 한다던가 그래서 하루 풀타임 하던가 외국 같은 경우 격일로 일하던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다양성 있게 일자리를 만들어서 일함으로써
조금 노인들의 그러니까 고령자들이 일할 수 있는 폭을 늘려줬을 때 국가재정을 좀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얘기를 하시는데 양쪽 다 얘기가 다 일리가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맞아요. 예, 맞아요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자 그렇다면 또 그래도 아직도 더 하고 싶은 얘기가 남았습니다. 또 펼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신가요? 어떠세요? 혹시 노인 연령을 노인 연령을 지금 65세라고 규정을 했잖아요. 이것이 노인에 대한 인식에 미친 영향은 한번 생각 안 해보셨어요? 예. 우선 사실은 제가 혼자 노인 연령을 65세로 딱 규정을 해놓은 것이 오히려 노인에 대한 차별을 가져오는 계기가 된 것은 아니었을까? 그렇다면 노인 연령을 상향을 하든 뭐 이건 제도적으로 뭐 국민연금은 뭐 연금 수급 연령을 조절하고 뭐 직장에서 정년은 직종에 따라서 왜냐하면 운동선수들 같은 경우는 35세 은퇴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직종에 따라서 은퇴 연령은 조금 다변화주고 근데 노인이라는 이름의 규정을 해가지고 65세라고 규정한 것이 과연 적합할까? 근데 예. 그걸 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한 얘기라고요. 지금 사회가 이렇게 다변화되고 예. 아주 뭐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단순하게 그 나이를 막 하나 갖고서 노인이다. 50살로 노인이 있을 거고 그렇잖아요. 아까 말씀 그게 다 틀린 건데 이게 일률적으로 뭐야.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들이 계속 하는 게 이 문제가 배금주의에 사각에 쪄갖고 자꾸 돈만 갖고 따진다는 데서 비용만 갖고 따진다는 데서 보니까 그런 문제가 보이는 거지. 도리어 좀 이렇게 인간답게 사는 그 행복보이랄까 이런 권리적인 면에서 보면은 다 다른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런 면이 좀 답답하다는 생각이 근데 만약에 기준이 없다면 어느 선에 기준이 없다면 그게 오히려 더 혼란이 오지 않을까요? 글쎄 그러니까는 다양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런 걸 좀 만들기 전까지는 나는 최소한 어차피 저런 일이 있으니까 그 기준을 유지하는 게 맞지 않냐. 어차피 그거 따질 게 아니라 그거는 좀 더 따져가고 만약 만들더라도 저희는 그 진짜 사안별로 직종별로 나이별로 좀 사람에 따라서 몸 약한 사람이 있고 우리 다 분명히 알면 5손가락 똑같은 손가락 없다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당연히 그렇게 만들어야 될 건데. 그러니까 좀 시간 뭐 젊은 사람들 시켜서 그게 하면 되죠. 공무원이 부족하다는 잠깐만요. 지금 그래서 사실 노인 연령을 이렇게 기준을 정한 거는 행정적인 어떤 편리성을 위해서 만들어졌던 거예요. 그죠?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넘어오면서 그런데 그 사회가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직종도 다양해지고 그리고 다양한 서비스, 노인과 관련돼서 제공되는 서비스도 지하철 같은 경우는 65세죠. 그죠? 그런데 뭐 다른 거 연령에 따라서 막 그러니까 할 때마다 기준이 다 적절한 연령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 연령이라는 것이 숫자로 되어 있지만 사실 노인이라는 걸 숫자로만 우리가 규정이 되어 있지만 노인이라는 의미를 보면 나이가 든 사람 근데 나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제가 여러분들 생각을 조금 폭을 넓혔으면 하는 게 나이라는 게요 신체적인 나이도 있고 심리적 나이도 있고 그죠? 사회적인 역할을 제대로 잘할 수 있는 나이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65세 그 딱 역연령 태어난 날짜로 계산하는 연령이 아니라 이런 다양한 연령을 조금 고려한 방안을 조금 생각해 봤으면 어떨까 저는 제가 이제 중간에서 양쪽 다 얘기가 다 맞으셔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여기에서 방안을 좀 모색한다 그런 생각을 조금 제가 그래서 돌발적으로 질문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 또 하실 말씀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시점에서 기대 수명이 우리가 100살까지 사는 데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대처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기대 수명이 83세인데
과연 오래 사는 그 삶이 축복인지 재앙인지 우리가 겪어보지 않아서 혼란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 상향 조정하느냐 현재 그대로를 유지하느냐에 따라서 찬성과 반대의 의견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오늘 찬성하고 반대한다고 해서 결코 어떤 결론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우리의 이 토론이 미랄이 되어서 앞으로 정책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면 굉장히 좋은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는 모든 교육이 단계별로 이루어지듯이 노인의 나이에 따라서 구분을 한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65세에서 69세는 초기 노인, 70세에서 80세를 중기 노인, 80세 이후를 후기 노인으로 분류를 해서 각각 대책을 다르게 세우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렇다면은 거기에 따라서 복지 혜택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생산 연령에 있는 그런 분들의 그 복지 세수가 줄어들 수도 있고 또 모든 사람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앞에 서니까 갑자기 말이 생각이 잘 안 나네요. 이것 또한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여러분 앞에서 말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주어지는 것도 또한 건강보험료에 조금이라도 덜 제가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오늘날의 이 토론이 좋은 밑거름이 될 것이라는 그런 희망적인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찬성과 반대 모두 저는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우리 허옥자 선생님께서는요. 노인을 하나의 기준으로 그 다음 다 노인 이렇게 규정하지 말고 노인 연령대를 조금 3개 그룹으로 3개 집단으로 나누어서 69세 이하, 그 다음에 69세에서 80세, 그 다음 80세 이상 이렇게 나눠서 그 각각 연령 집단별로 복지 서비스라든가 뭐 해야 될 것들 이런 것을 조금 구분을 해서 달리 제공을 하면 계속 얘기 나오는 복지 재정의 문제 이걸 조금 더 차별적으로 해결할 수 있지 않은 좀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의견을 내주셨고 사실 여기서 찬반 토론을 한다고 해서 세상이 금방 바뀌는 건 아니지만 제 생각에는 이게 쌓여서 사실은 이런 의견이 쌓여서 우리 사회가 바뀌어간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은 정치가들의 얘기, 정치가들이 우리의 생각을 모르고 그 사람들이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의 의견에 의해서 세상이 끌려가기보다는 우리들의 의견이 어떻게든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토론회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우리 뒤에 앉아서 계신 선생님들께서 혹시 얘기 하실 게 있나요? 예. 네, 저는 찬성품인데요. 그냥 제가 준비한 것 그냥 낭독해 보겠습니다. 65세 때이면 은퇴하고 자녀들 출가시키고 쉼을 가져야 합니다. 친구들과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고 자녀들 맞벌이 하기 때문에 조부모 노릇도 해야 하는데 70세가 되면 한 해 한 해 몸이 달라져 조부모 감당하기커녕 내 몸 추스리며 살기에도 힘이 듭니다. 저도 느끼고 있지요. 손자 손녀가 오면 반갑고 활기가 넘칩니다. 그래도 가면 더 반갑더군요. 60대에는 여행도 더 멀리 가는 것에 도전도 합니다. 60대에는 청춘을 만끽하게 하지요. 경제적으로도 안정되어 기업 입장에서 중요한 소비자로 부각된다고 합니다. 65세에서 69세에 혜택받지 못한다면 말도 많고 탈도 많을 겁니다. 이분들은 누가 감당해야 합니까? 이번 대통령 담화에 노령연금 더 올려서 30만 원대로 주겠다고 하더군요.
이렇게 혜택 받고 있는데 혜택 받지 못한다면 나라가 시끌벅적할 겁니다. 집안에도 어른들이 편하게 지내야 가정이 편안합니다. 정해진 제도도 바꾸기 쉽지 않으며 국민연금을 비롯한 사회보장 적용 대상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사양 조정하려는 것은 무책임의 수치라고 2015년도에 국회에서도 말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저는 지금 이 제도가 정당하다고 찬성합니다. 선생님 전형이 어떻게 되시나요? 황금숙 선생님께서요. 복지 혜택을 기존에 받던 복지 혜택을 받다가 없어질 경우는 국가적인 혼란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셨어요. 또 다른 분은 얘기하실 수 없나요? 네, 우리 김춘하 선생님께서 또 얘기를 하시겠답니다. 네, 한번 좀. 노인 연령을 그대로 유지해야 되는가 최종 발언을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매우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개개인의 차이는 있으나 대체적으로 젊어 보이고 건강을 위해 등산도 하고 복지관에 나와 여러 사람들과 어울리며 모르는 분야에는 공부도 해서 정신과 육신의 나이를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IMF 때도 국민들을 손손 참여로 국가 무더위 위기를 넘기듯이 국가 재정이 모자라는 지금 정부가 국민들을 이해시키고 설득하여 매년 한 살씩 상향 조정하여 미래를 차근차근 준비를 해나가야 합니다. 노인들은 혜택을 받은 만큼 젊은 세대를 위해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전문 분야를 상장시키지 말고 다음 세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봉사에 참여해야 합니다. 지금은 이런 문제에 왈가불가하지만 우리는 날이 갈수록 더 발전하는 대한민국이 될 거라는 확신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네, 잠깐만요. 지금 말씀해 주신 우리 김춘하 선생님께서는 우리나라의 미래까지를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속적으로 성장해서 발전해 나가려면은 후손들을 위해서 우리가 봉사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연령을 그러니까 한 번에 갑자기 올리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좀 차근차근 연령을 올려가면서 이러한 그 후손들을 위한 봉사를 하는 것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취지의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누가 또 다른 분들 같은 생각이세요? 네. 자, 지금까지 얘기가 이루어졌는데요. 혹시 우리 앞에 의견 없으세요? 아니, 앞은 조금 있다가 이제 지금까지 나온 얘기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우리 노인 그 연령을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은 사실은 저출산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것이 우선이어야지 우선되었을 때 고령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지 노인 연령을 높인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다라는 주장을 처음 펴셨어요. 그랬을 때 이쪽 반대쪽에서는 상향을 시켜야 된다는 쪽은 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은 굉장히 시간을 많이 걸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당면한 복지 재정의 부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노인 연령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주장을 펴셨습니다. 자, 이런 내용에서 혹시 청중들께서 얘기하실 내용이 있으신가요? 혹시 질문이 있으시거나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안녕자라고 합니다. 양측 찬반 의견 귀한 말씀 잘 듣고 또 교수님 설명도 중간중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뭐 준비를 많이 해오셨는데 저는 갑자기 와서 준비가 안 돼 있고 그냥 여러분들이 의견 듣고 제 나름대로 메모를 좀 해봤습니다. 우리가 노인이라고 하면은 생물학적인 노인, 신체적인 노인,
또 심리적으로 내가 노인이 됐다는 그 심리적인 요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퇴직 말씀하셨는데 퇴직이라든가 상실감 이런 걸로 해서 또 노인이 되는 경우 이 세 가지가 노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까 47세가 정년이라고 했는데 그거는 일률적이지 않고요. 뭐 47세, 55세, 60세, 뭐 65세, 교직자들은 65세까지도 갑니다. 그리고 또 47세에 만약에 정년퇴직을 했다 하더라도 눈높이를 낮추면 얼마든지 일자리를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건 그렇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일상적으로 노인이라고 생각할 때 옛날 70세하고 지금 70세하고를 비교를 해볼 때요. 지금 70세는 이 세 가지를 아주 상향, 이게 뭐랄까, 좀 높이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65세를 70세로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국민연금에서는 60세를 기준으로 하고요. 노인복지법에서는 65세를 기준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러저러한 이유로 저는 70세로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은 대한노인협회에서는 70세로 올려야 한다는 그 주장이 그전부터 있었다고 신문에서 여러 번 봤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러면은 70세를 올린다 할 경우에는 어떤 일이 생길까요? 지금 우리 의료계통에 병원마다 보면 노인이 넘치거든요. 젊은 사람보다 거의 다 노인들입니다. 대학병원에 가보면은 거의 다 입원하고 병실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노인들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노인 의료는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저출산 고령사회를 해서 기초연금과 노인 일자리를 자격을 박탈했을 때 그러면 그 자격 박탈했을 때 180만, 200만 가까이 제가 신문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180만에서 200만 가까이가 자격을 박탈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인 일자리하고 기초연금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럴 때 노인 빈곤과 그럼 노인 빈곤이 왔을 때 그 노인 우울증이라든가 그런 거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게 문제인 것 같아요. 뭐 OECD 국가 중에서 뭐 노인 자살 빈곤이 우리나라가 1위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다면 이제 교수님께 여쭙겠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할 때에 그러면은 그 대안이 그 전문가이시니까 그 대안이 다양한 어떤 복지 정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은 이제 교수님께서 평소 때 뭐 공부하시고 구상하고 계시는 게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하는 거는 그거는 뭐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고 정부 정치인들이 하는 거니까 그거는 그냥 밀어놓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만났으니까 교수님께 그 개인적인 구상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영자 선생님께서는요, 사실 굉장히 이쪽 공부를 많이 하신 분 같아요. 왜냐하면 노인의 기준에 대해서 그 세 가지 기준이 있다. 그런데 과거에 비해서 지금의 70세가 과거의 70세와 비교했을 때는 보다 굉장히 양호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봤을 때는 노인 연령을 높이는 것이 더 타당할 것 같다. 그렇지만 문제는 노인 연령을 높였을 때 그 이제까지 받던 혜택들, 기초연금이라든가 노인 일자리라든가 이런 것을 받던 혜택도 사실은 건강보험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노인 외래 정액제라는 거가 있었죠. 그래서 진료비가 15,000원 이상이면 노인 65세 이상일 경우는 1,500원, 15,000원에서 20,000원까지는 10%, 20,000원에서 25,000원까지는 뭐 20%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비용을 별로 많이 안 내시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분들, 그러니까 연금 못 받고 이러신 분들이 결국은 노인 빈곤이라든가 건강 질병 뭐 이런 거에 다 몰려가지고 문제가 될 텐데 그러면 연령을 높였을 때 이분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고민이다. 그런 걸 보면 또 노인 연령을 높이면은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 같다. 이 양쪽의 프로스 앤 콘스를 다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저보고 질문하시기를 이런 걸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이 뭐가 있겠냐 이런 굉장히 큰 문제를 주셨는데요. 사실은요 우리나라의 제도를 보면 외국이나 비교를 해보면 제도는 다 있어요. 노인복지와 관련돼서 있어야 될 밥상에 차려질 구색들은 다 있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이것이 적절한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에게 딱 들어갈 수 있게 그게 이제 때로는 선택적 복지가 될 수가 있고요. 어떤 건 보편적 복지로도 해야 되는데 이것이 명확하게 안 되고 조금 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저는 복지 혜택을 받는 당사자들, 어르신들 또는 어르신뿐만 아니라 청년들이랑 이런 모든 많은 사람들, 국민들 중에 도덕적 불감성, 도덕적으로 불감증이 생겨서 안 받아도 돼야 될 사람이 받고 정말 받아야 될 사람은 오히려 무지해서 못 받고 도덕적 불감증이 조금 해소가 돼서 받아야 될 사람들에게 이 복지 혜택이 제대로 갈 수 있는 사회적 그 양심 회복 같은 것이 이루어져야지 저는 사실은 이 우리나라가 건전하게 좀 이 복지 어떤 제도가 나오더라도 건전하게 발전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에 저희 보고 보면 있을 건 다 있어. 저희가 맨날 그 얘기를 해요. 외국에 가서 보면 형식은 비슷해요. 그런데 우리나라 민족성에 맞는 제도로 재구성돼야 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도덕성을 높이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이 될까요,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실은 저도 여기 참석을 하면서 반대 의견 쪽에 있다가 지금 청중의 입장에서 이렇게 보니까 양쪽의 말이 다 맞아요. 다 맞는데 지금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사실은 제가 말을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잘 사는 그 복지가 잘 돼 있는 나라 요람에서 진짜 무덤까지 다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지금 현재 얘기를 하는데 저보고 저 68세예요 올해. 저보고 노인이라면 신경질 나요. 기분 나빠요. 그러니까 아무도 65세의 노인이라고 스스로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대접은 65세로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문제인 것 같고 제가 전에 근무할 때 바로 옆에가 임대주택이 많아서 바로 그 나라의 돈을 어떻게 하면 뺏었을까 이거를 연구하는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멀쩡하게 젊은 사람들이 그 정자같이 생긴 데 앉아갖고 대낮부터 술을 먹으면서 어떻게 하면 돈을 뺏었을까는 걸 맨날 얘기를 해요. 정말 지나가면서 정말 우리나라 돈이 너무나 많이 새고 있구나라는 걸 생각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편적 복지? 좋죠. 근데 아까 오지현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엉뚱한 데만 세지 않으면 보편적 복지. 그럼 진짜 요람에서 무덤까지 가면 너무 좋아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저는 이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아까 연수에 얘기했는데 65세 기준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정말 줘야 될 사람, 정말 가난한 사람, 심지어는 청년인도 무조건 50만 원씩 준다. 저는 막 분개해요. 왜 멀쩡한 사람한테 주고 정말 받아야 할 사람을 못 주고 나는 도시락 전체 주는 것도 너무 분개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아니 멀쩡하게 갖다 버리는 애들한테 주고 정말 어려운 사람한테 주는데 애들 부끄러워 안 해요. 그거 도시락 먹는 거 부끄러워 안 해요. 어려운 아이들 주면 되는데 그거 구별하기 싫고 걔네들 인권을 생각해서 모두 준다. 저는 이것도 반대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보편적인 복지가 아니라 선택적인 복지가 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선생님께서는 이제 큰 복지 틀 안에서 이제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노인 연령을 구분해서 노인이 되었기 때문에 어떤 혜택을 받고 노인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혜택을 못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적절한 서비스가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시스템이 된다면 노인 연령을 가지고 우리가 논란을 할 문제는 아니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은 어르신 우리 선생님들께서 얘기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참 우리나라 미래를 굉장히 걱정을 하시고 계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양측 다. 그래서
결국 이 노인 연령을 몇 살로 할 것인가, 누구를 노인으로 규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우리 한국 사회가 어떻게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인가 하는 그 문제, 그리고 이 연령 기준을 정함으로써 세대 간의 갈등을 더 심화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있다는 생각을 전 양쪽 얘기를 들으면서 사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연령을 기준하면서 일자리를 서로 젊은 층의 일자리를 노인이 뺏는 것 아니냐, 아니면 젊은 노인들에게 갈 것을 젊은이들에게 거꾸로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이 나는데 그 베이스는 세대 간에 우리가 서로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는 것, 세대 간 공생을 선생님들께서 다 염두에 두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죠? 네. 사실은 제가 이제 이 토론을 거의 마무리해야 될 시점이 온 것 같은데 혹시 더 의견을 말씀하시고 싶은 분 있으세요? 예, 잠깐만요. 여기 우리 김병환 선생님께서 먼저 마이크를 잡으셨어요.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능력에 따라 어차피 차별이 있어 못 사는 사람이 생기기 마련인데, 물론 아까 보편적으로 다 나라가 정부가 돈이 있어서 다 똑같이 저 브루나이처럼 이렇게 온 국민 국제적으로 다 100% 주면 문제가 그렇지 못한 우리나라 형편이기 때문에 65세에서 70세로 뭐 70세로 굳이 나이를 못 박지 않겠지만 장애한 조정하면서 가정 중에 정말로 그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요즘 우리나라 제도 중에 기초생활수급 제도가 있습니다. 이게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뭐 그게 있는데 제일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게 생계비인데, 생계비 같은 경우는 중위소득이 30% 미만이면 생계비를 줍니다. 소득이 하나도 없을 경우, 개인 소득이 있을 때는 차감을 하는데 소득이 하나도 없을 경우 지금 노인야들 1인 생활비가 한 52만 원 정도 한 달에. 그럼 4인 기준이 얼마나 주냐면 소득이 없는 경우입니다. 142만 원 줘요. 그러니까 작년에 65세 이상이 이 기초생활수급자 해당자가 32.8%가 65세 이상 나이입니다.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 이걸 좀 60세에서 70세 올리는 과정에서 어려운 사람이 만약 생긴다면 이 제도를 조금 더 확대해서 30%가 아니라 한 40%라든가 해서 좀 이렇게 도움이 됐으면 그분들한테 다 어려움 처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다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이 기초생활수급 제도를 조금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 어려운 사람이 생기는 과정. 지금 만약에 연령을 상향을 조정하게 되는 상황이 온다면 그 사이에 빈곤에 빠지는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서 있는 제도를 좀 탄력적으로 확장해서 적용을 하면서 조정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어요. 우리 선생님, 오세훈 선생님. 예. 네. 아까 이제 이병헌 선생님 말씀이 참 좋은 이야기인데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제도는 다 되어 있는데 그거를 악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제대로 무지해서 활용을 못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이웃에서는 봤을 때 불합리한 거를 묵인하지 말고 뭔가 그거를 이렇게 제도 개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보면 많거든요. 아까 예산은 다 이렇게 짜여져 있는데 정말 고통스럽고 못 받으시는 분들이 제 주변에서 보면 참 많으세요. 또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 악용해서 이렇게 또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 이게 사회적 시스템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그런 부분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열심히 목소리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세훈 선생님. 예, 지금 제가 그 조사한 것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게 이제 몇 년 전부터 이제 국민기본소득제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연구를 하고 있고 외국에서도 연구를 하고 실험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제 조사가 되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최소 생활비를 지급하는 제도인데 여기에다가 이제 그 기본소득하고
플러스 근로소득을 해서 이 세상을 좀 흘러가게 만들어주자 해서 최소한의 기본소득은 보장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런 복지 기금이 지금 여러 가지의 그 자금들이 있잖아요. 그걸 통합을 해서 어떤 기본소득을 보장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이번 얼마 전 그 연구 자료에 보면은 2021년부터는 우리나라도 1인당 30에서 단계적으로 65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는 세원을 따로 안 만들더라도 할 수 있는 충분히 그 자금을 동원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답니다.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아마 또 우리 4차 산업 시대로 들어가면서 아주 필요한 거기 때문에 지금 핀란드와 네덜란드 뭐 아프리카에서도 지금 이 제도를 지금 지금 2, 3년에 걸쳐서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중간 결과가 상당히 좋다고 그러는다 지금 그 결과가 뭐 이거 때문에 일을 안 할 것 같은데 일을 안 하는 게 아니었고 근데 적정한 소비를 하면은 괜찮은 그런 방법이 있다고 신뢰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뭐 이런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인데 지금 여태까지 얘기한 대로 그걸 어떻게 운영하느냐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거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생각했을 때 사실 우리들의 사고부터 머리에 생각하는 방법을 바꿔야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결론을 냈었어요. 지금 어떤 책을 보니까는 우리나라가 사람들이 하는 착각 중에 하나가 우리는 꼭 성공된 생존자 중심의 사고를 한다는 거예요.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실패한 사람들의 실패한 것을 따지고 그거 왜 실패했냐를 따져서 반영을 해야 되는데 성공한 사람 거를 맨날 연구를 해봐야 그 사람은 다시 실패한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실패된 사례를 들으려 많이 연구를 해야 된다는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노인 및 소외계층의 빈곤복지는 이거는 우리들이 인간을 사는 데서 기본적이기 때문에 그걸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특히 이제 우리나라 사회가 우리 다 같이 있는 게 세 번째로 내로남불의 부끄러움을 모르는 풍토가 사실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까도 제대로 갈 때 못 가고 하는 게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노인들이 해야 될 일은 물론 이것저것 돈도 아껴주고 좋지만은 설령 내가 젊어서는 그렇게 못 살아왔더라도 지금은 인간적으로 옳고 그름을 따져줄 모범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 노인들의 진정한 역할이 아니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되게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저랑 같은 도덕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우리가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은 정확하게 누릴 수 있게 하고 또 하나 양심불량인 사람들은 없앨 수 있게 하고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셨던 어떤 제도를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 제도는 지금 각기 여러 가지로 수당들이라든가 연금이라든가 나가는 것들을 다 합쳐서 아이 육아수당이라고 따로 나가고 청년수당이라고 따로 나가고 이렇게 다 따로따로 나가는 거를 분리하지 말고 각 집안마다 한 사람 수에 따라서 기초적인 비용을 지급을 하자는 그런 제도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논란이 이제 논의가 되고 있으면서 이제 2021년 2년 후에 우리가 실시할 것인지 없을 것인지 요새 혹시 방송을 들어보시면요 방송에서도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제도가 가지는 장점, 단점도 있고요. 근데 어떤 제도가 나오더라도 결국은 우리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개인의 양심. 예. 그래서 오늘 사실은 이 노인의 연령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바꿔야 될 것인가 한 주제를 했지만 사실은 우리 국가 미래를 걱정하고 우리 후손들을 걱정하는 그런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어느 쪽이 이겼다 졌다 할 수 있는 이런 주제는 아닌 것 같고요. 우리의 이러한 다양한 목소리, 우리가 걱정하는 이러한 것들을 정치하시는 분들이 알 수 있도록 우리의 이 목소리를 모아서 보여주는 것이 그 다음 단계 필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또 끝까지 참석해 주시고요. 소개해 주신 선생님들, 준비해 주신 선생님들 너무 고맙습니다. 이상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